오늘은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도쿄 대공습 이야기입니다. 도쿄 대공습이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 중 일어난 미국의 무차별 공격으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공격,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낸 공격이죠. 실제로 대략 600만 명이었던 도쿄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비참함과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긴 공격이라고 하면 보통 원폭 투하를 생각하는데 사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다는 임팩트가 커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일본인들의 뇌에 각인시킨 사건은 도쿄 대공습입니다. 단일 공습으로 역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도쿄 대공습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미국이 처음 일본 본토에 들어가 직접적인 공습을 가한 때는 1942년 4월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복수국인 둘리틀 공습입니다. 미국이 처음 일본 본토를 공습한 공격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군에게 본토를 공격받은 공습이기도 하죠. 당시 일본이 입은 피해는 미미했지만 둘리틀 공습으로 인해 불침의 하늘이라 호언장담했던 일본의 군부는 발칵 뒤집혔고 불리한 전황에 바다까지 떨어졌던 미군의 사기는 높이 치솟았습니다. 더 나아가 도쿄 대공습과 원폭 투하의 예행 연습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미국은 사전 조사를 통해 일본의 지형과 여러 가지 역사 사례를 연구했는데 특히 에도 시대 당시 발생했던 메이레키 대화재와 1923년 관동 대지진에 주목하게 됩니다. 목조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의 대도시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토대로 소위탄을 활용한 공습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결론짓게 되었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네이팜을 사용한 M69 소위탄입니다. 구체적인 공습 대상 지역 선정 시에는 인구 밀도와 화재 위험도에 집중했고 주택과 공장이 즐비한 도쿄와 도쿄 외곽의 도시가 최종 공격 대상으로 선정되었죠. 이렇게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마쳤으나 문제는 엄청난 수의 고폭탄과 소위탄을 탑재하고 비행해야 했기에 안정적인 폭격기지 즉 비행장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의 핵폭격기이자 당대 최고의 폭격기인 B-29를 가진 미국이었지만 많은 양의 폭탄을 적지 않은 채 높은 고도로 오래 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엔 일본의 기상천외한 카미카제 전술이 두려웠고요. 처음엔 동맹이었던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내에 비행장을 활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계획한 목표량의 반밖에 충족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1944년 6월 사이판 전투를 통해 사이판에 상륙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이판과 도쿄까지의 거리는 약 2,500km로 계획한 고도는 물론 폭장량까지 B-29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국은 재빨리 폭격대를 신설하고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능력이 인정된 공군 참모장 헤이오드 헨셀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죠. 헨셀 소장은 카미카제 전술에 치를 떨었던 탓인지 제일 먼저 일본의 항공기 공장을 타겟으로 삼고 도쿄에 정찰기를 보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술로는 미국의 정찰기를 요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도쿄 상공을 비행했고 약 7,00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실제로 일본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정찰기를 격추하려 했으나 미국이 17차례의 정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일본군이 격추시킨 정찰기는 단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일본의 프로파간다 방송인 라디오 도쿄에서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선정용 영어 방송을 송신했는데 미군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방송을 즐겨 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전 찌라시나 방송을 보는 느낌이랑 비슷했을 것 같네요. 게다가 도쿄로즈라 불렸던 여성 아나운서들의 나긋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도쿄로즈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데 이건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가니 따로 빼서 조만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군들은 방송으로 도쿄에 첫 폭탄이 떨어질 경우 정확히 6시간 뒤 사이판의 미군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선전 방송은 효과가 없었고 결국 1944년 11월 B-29 100여 기가 각각 2.5톤의 폭탄을 싣고 출격을 시작합니다. 작전대로 무사시노에 위치한 군수공장을 목표로 삼고 일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다만 상당히 귀했던 B-29의 손실을 우려해 약 9,000m 이상의 고도에서 폭격을 했는데 하필 일본 상공의 제트 기류를 만나 제대로 맞춘 폭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패한 폭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명중률은 2%에 불과했고 목표였던 군수공장의 손해도 경미했죠. 그리고 민간인의 피해도 우려해 소위탄보다는 고폭탄을 주로 활용했고요. 그 후에도 도쿄를 비롯한 여러 도심 속의 공장을 노리고 10차례의 공습을 퍼부었으나 경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국이 훨씬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는 반응도 나왔죠. 거기다 일본 내 선동방송까지 더해져 일본 시민들은 재밌는 구경거리로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헨셀 소장이 높은 고도에서의 정밀 폭격에 고집하고 있을 무렵 한 명의
명의 미군 사령관은 일본군이 점령 중이었던 중국 한코를 향해 84기의 B-29에 500톤가량의 소위탄을 싣고 적어도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후 한코우의 50%는 불바다로 변했고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죠. 한코우의 폭격 명령을 내린 사령관은 바로 커티스 에머슨 르메이입니다. 르메이의 한코우 폭격을 높이 평가한 로리스 노스타드 중장은 곧바로 도쿄 공습의 사령관이었던 헨셀 소장의 자리를 르메이에게 위임합니다. 일본의 산업을 무력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르메이는 전임자인 한셀의 방식대로 낮 시간대를 이용한 고고도 정밀 폭격을 했으나 오히려 11개의 B-29를 잃는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죠. 르메이는 시원치 못한 결과와 예상치 못한 손실에 고민하다 작전을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전에 확보한 정찰 사진을 다시 살펴보고는 독일 폭격대에 시달렸던 장거리 기관포가 일본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9,000m의 높은 고도에서 3,000m로 낮추기로 합니다. 미군은 르메이의 분석을 토대로 전과를 분석했고 3,000m 이하의 고도일 때 일본 대공포의 명중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렇게 고도는 1,500m에서 3,000m 사이로 정해졌고 저공 비행일 때 일본 전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야간 폭격을 하기로 결정했죠. 또한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적은 양만 실었던 소위탄을 그냥 가득 싣고 가기로 합니다. 고폭탄 따위는 집어치우고 아예 소위탄으로 도배를 했죠. 실제로 일반 작전에서 2달의 기간 동안 썼던 소위탄 물량을 한 번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민간인의 피해는 당연히 엄청나겠죠. 병사들 중에서는 민간인의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지만 르메이는 저들은 무고한 민간인이 아니라 조국이 그토록 없애려고 하는 군수산업의 노동자라고 설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은 가정에서 항공기 부품을 만들고 있긴 했죠. 일본 군부 측에서 주부들에게 부업이랍시고 단순 조립 작업을 맡겼으니까요. 대망의 1945년 3월 9일 밤에서 10일 새벽에 걸쳐 르메이의 초저고도 야간 소위탄 공격이라는 새로운 전술 공습에 나섭니다. 출격한 B-29 폭격기는 총 325기, 소위탄 적재량은 한 대당 약 7톤씩 총 2,400여 톤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원래 르메이는 선봉에 자주 서는 사령관이었는데 이번에는 포로가 되어 원폭 개발 계획인 맨해튼 계획에 대해 신문당할 위험을 생각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토머스 파워 준장을 대신 출격시켰습니다. 일본 표준 시각 3월 9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고 경계경보 발령이 났지만 일본은 비행물체가 퇴거한 것을 보고 경계경보를 해제합니다. 정체는 미군의 정찰기였죠. 경계경보의 해제 후 미군의 B-29 편대는 도쿄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 오전 12시 7분 도쿄 상공에서 소위탄이 비바람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지상에 떨어진 소위탄은 깜깜했던 밤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제1번기의 폭격이 끝난 뒤 제2번기가 날아들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폭격을 이어나갔고 325개의 출격기 중 280여 대가 폭격에 성공했죠. 총 1,700톤의 네이팜 소위탄과 확산탄 8,000여 발이 도쿄에 뿌려졌습니다. B-29 편대가 지나간 자리는 X자로 화염을 뿜고 있었고 그 화염은 난기류에 휘말려 목조주택과 군수공장은 물론 사람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당시 도쿄는 소방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점까지 계산을 끝마친 상황에다가 이 정도 양의 소위탄 세례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소방대원 8,000여 명 그리고 1,000대의 소방차가 배치되었지만 단 30분 만에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차들이 파괴되고 소방대원들이 순직했죠. 한편 폭격 후 많은 피난민들은 감논사라는 절로 급히 이동했는데 그동안 다양한 화재에도 단 한 번도 불타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의 가호를 잊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의 특성상 구조물은 목조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절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장터로 변해버렸죠. 얼마 전 올라왔던 영상 내용인 요시와라 유각 또한 전소되었습니다. 당시 유녀들은 탈출에 나섰지만 탈주 유녀에 엄격했던 관리자들이 정문을 닫아버렸고 결국 모두 타 죽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의 폭격은 도쿄를 약 5시간 만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일본 공식 집계에 따르면 도쿄 대공습으로 인해 하루 만에 사망자 8만 명, 부상자 5만 명, 이재민 100만 명, 피해 주택이 26만 호 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당시 도쿄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도 9만 7천여 명 중
만 명이 사망했죠. 여담으로 이때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가 일본에서 운영했던 공장도 날아갔습니다. 아무튼 도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듬성듬성 남아있는 건물들은 석조 건물들이고 전부 다 사라져버렸죠. 르메이의 도쿄 대공습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치하의 고통을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죠. 다만 이런 방식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 지역 폭격으로도 발전해서 한국전쟁에서도 민간인들이 때로 죽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물론 북한에 퍼부었죠. 하지만 이런 무차별적인 공습 덕분에 태평양 전쟁에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진주만의 기억을 잊지 말자는 사람들도 많죠. 말 그대로 다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매캐한 잔해 속에서 숫덩이로 발견된 일본인들을 위해 울지 않는다. 르메이가 직접 쓴 편지의 문장이죠.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도쿄 대공습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